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자료의 정리 요약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통계학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칠 거냐면 1장 자료의 정리 요약, 이 부분을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술 통계학이고 6장에서부터 우리가 여기를 추측 통계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눠지는데, 기술 통계학은 자료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아서 표본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기술 통계학, 그리고 추측 통계학은 이 자료를 통해서 모집단에 있는 모수들을 추정하고 검정하는 그런 단원을 우리가 추측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추측 통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과 분포 이론들을 우리가 다루는 걸 이제 2장부터 5장까지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1장 자료의 정리요약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셔야 될 게, 용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 계산하는 문제도 같이 나오는 게 1장이에요. 근데 용어는 당연히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파악할 텐데, 계산을 할 때 얼마나 짧은 시간에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좀 저하고 같이 좀 길러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1장에서는 좀 중요한 게 보통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한다고 할 때 평균, 분산 이런 걸 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과 분산은 이 2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평균과 분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구할 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구하는데, 1장에서만큼은 평균과 분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균 외에 다른 것들, 분산 외에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의 정리 요약 중에서 첫 번째 대표값, 그리고 두 번째 산포도 정도까지만 다뤄볼게요. 자, 보면 지금 이 교재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챕터 1 자료의 정리요약 파트에서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본 장에서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직도인 대표값과, 그리고 자료에 퍼져 있는 정도인 산포도,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하나의 표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자 그림, 이제 상자 그림은 봐서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그 1장입니다. 잠깐 그 용어의 정의 부분은 좀 보시면, 통계학이라는 거 보면 되고,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은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모집단, 4번의 모집단, 방대한 자료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통계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연구 대상이 되는 모든 가능한 관측값, 얘네들을 우리가 이러한 집합들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모집단. 자, 그리고 표본,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모집단에서 실제로 추출한 관측값이나 측정값, 이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한다. 얘가 표본 샘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응 변수랑 설명 변수라는 얘기 나오는데, 반응 변수, 설명 변수는 지금보다는 9장에서 다뤄지는 회계 분석에서 다뤄지는 용어입니다. 반응 변수라는 것보다는 설명 변수 먼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회계 분석이라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x랑 y가 있으면 x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그런 선을 추정해 가는 게 우리가 회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꼴로 이런 1차식 선형의 관계로 나타내어진다고 할 때, 이때 x라는 게 뭐냐면 x에다 얼마만큼 투여했을 때 y는 어떻게 변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우리가 설명 변수 혹은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를 변화시키는데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줄까? 예를 들면 매출을 늘리고 싶은데, 매출을 늘리는 것 중에 x를 만약에 광고비라고 생각하면, 광고비를 얼마를 투여했을 때 매출액이 증가하겠니? 라고 묻는다면
광고비가 우리가 설명변수,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요. y는 이러한 x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응변수 혹은 동속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한 게 6번이에요. 6번과 7번 반응변수와 그리고 설명변수. 그리고 자료를 지금 여기는 8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범주형 자료라고 범주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범주형 자료라는 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면 이미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뭐 출신 지역이 어디니 서울 뭐 경기 인천 뭐 강원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그냥 카테고리를 나누는 걸 그걸 범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때로는 뭐 소득을 뭐 한 세 개로 구분했을 때 뭐 월 300만 원 이하 뭐 300에서 500만 원 5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나누는 걸 범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료가 뭔가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을 때 이렇게 빈도 분석표라는 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 뭐 그리고 300에서부터 500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소득과 그리고 학력이 뭐 고졸 이하 뭐 대졸 그리고 대학원 이상 이렇게 뭐 구분한다. 그러면 고졸 이하면서 소득 300 이하인 사람 몇 명?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조사했다. 1000명을 조사했을 때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빈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빈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10장에서도 다루게 될 텐데 이런 범주를 구분해서 그 카테고리로 나눠서 계산하는 이런 과정들, 그런 자료를 우리가 범주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년이라든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고졸 이하, 뭐 대학교, 대학원 이상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런 자료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눠서 분류하는 걸 범주형 자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명목 자료라는 거는 그냥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울 뭐 출신지가 서울 뭐 대전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서울, 경기, 강원 이렇게 지역으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명목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교재에는 뭐 성별 변수처럼 남성과 여성 어떤 게 뭐 위다 아래다라고 순서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편의상 뭐 0과 1로 이렇게 데이터 코딩할 때처럼 구분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명목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서 자료라는 거는 이런 거를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갖는 거, 그렇게 순서를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그 순서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 자료라는 건 뭐냐면 키나 몸무게처럼 재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인데요. 측정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인데 그 중에서도 연속 자료라고 하는 거는 잘게 쪼갤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뭐 키가 170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170과 171 이렇게 170 다음엔 171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속에는 170.2도 있을 수 있고 그 속에는 170.23 이렇게 계속 더 쪼개질 수 있잖아요. 뭔가 계속 쪼갤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그 연속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그 4장에서 연속형 확률 분포를 얘기할 때 연속이란 거는 우리가 적분의 개념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다면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니? 뭐 여기가 170이라고 하고 165라고 하면 165에서부터 170 사이에 그럴 확률은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선 우리가 적분이란 그런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산자료라는 건 카운터블, 셀 수 있는 데이터. 1명, 2명, 3명, 4명 그런 걸 우리가 이산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명이 속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이제 히스토그램하고 줄기 그림 이런 용어가 있는데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히스토그램하고 막대 그래프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 막대 그래프는 뭐 n이 뭐 100명이다라고 하면 막대 그래프는 합이 100이 되는 거고요.
히스토그램은 이 면적의 합이 1이 되는 겁니다. 확률, 나중에 배우겠지만 확률의 합은, 전체 합은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도수라고 표현할까요? 이 히스토그램은 그래서 여기가 뭐 0.1, 0.2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중에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런 비중으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래프 부분에서 조금 더 다시 다뤄볼게요. 근데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한다면 히스토그램 그냥 딱 봤을 때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근데 히스토그램의 단점은 뭐냐면 구간값. 예를 들면 여기가 70, 75, 80 이렇게 뭐 성적 자료라고 한다면 뭐 어떤 친구는 71점인데 어떤 친구는 74점이에요. 그럼 74점에서 잘한 것 같은데 71점 같은 구간 내에 들어가게 되고요. 뭐 76점이랑 74점 얘는 또 다른 구간에 들어가고 근데 실제 이 히스토그램만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실제 데이터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정보가 손실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기 그림이라는 거는 한번 그냥 나중에 한번 쭉 다뤄볼게요. 지금 이 히스토그램은 데이터들의 정보가 손실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한 게 줄기 그림이다. 그래서 각각 이 데이터에 실제 값들을 넣어놓은 게 줄기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용어를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될 거는 대표값이라는 겁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대표값에는 어떤 게 있냐면 1번 평균이 있고요. 2번 중앙값이 있고요. 3번 최빈수가 있습니다. 크게 대표값 하면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자, 평균이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는 뭐 시험만 보면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총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처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다루기 때문에 평균을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계산을 해오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선 xi들을 모두 다 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n으로 나눈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평균이 아까 제가 강의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장에서는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2장부터는 평균과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1장에서는 평균도 물론 알아야 되는데 평균보다는 중앙값이나 다른 것들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평균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 이상점에 민감하다. 이상점이라는 거는 좀 극단적인 값을 우리가 이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 다음 4페이지에 이상점이라는 건 나오는데요. 이상점, 이상치, 뭐 극단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자료와는 극단적으로 값이 크게 나타나는 거 혹은 작게 나타나는 거 이게 실제 데이터가 원래 다른 것보다 더 커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요. 측정 단위를 잘못 써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반 5명한테 키의 자료를 너가 써가지고 나한테 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170cm, 뭐 165cm, 뭐 180cm 이렇게 그 센티미터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1.7m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데이터가 5명이지만 N은 5명인데 170, 뭐 165, 180, 뭐 172 뭐 이렇게 나왔다가 1.7 이렇게 나타나면 지금 이걸 평균을 해보면 대략 뭐 한 100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0이 나왔다. 평균이 12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 때문에 지금 전체 평균이 확 달라지죠. 너무나도 이상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냥 뭐 초등학생들 키 수준으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다 160 이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이상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점이라는 건 이 자료의 평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이상점에 민감하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상점이 나타나면 실제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는 게 또 나중에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측정 단위를 잘못했구나. 이 학생이 그 미터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오류가 났구나. 그런 걸 이제 발견하면 다시 이걸 좀 바꿔줄래? 그래서 170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이 한 170 정도에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평균은 굉장히 많이 유용하지만 이상점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구나라는 걸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이 중앙값 부분이 좀 굉장히 이 1장에서는 좀 특히 이 대표값에서는 여러분들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잘 안 다뤄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선 잘 모를 수 있는데 통계학을 했다면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단원이 중앙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중앙값은 어떤 거냐면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요. 자료를 우선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그러면 이제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가운데 위치한 수 가운데 있는 숫자를 우리가 중앙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중앙값은 그러니까는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이상점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겠죠.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값이 아니라 여기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평균은 이것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았을 텐데 지금 이거는 이게 있으나 없으나 가운데 몇 번째 위치한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앙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중앙값은 몇 번째 위치한지를 잘 살펴봐서 2분의 1 플러스 n 번째 해당되는 숫자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이 뭐 11명이다 라고 한다면 n이 11명이면 이 중앙값은 우리가 메디안이라고 해서 m이라고 라지 m을 보통 쓰는데요. m은 2분의 1 플러스 11 하면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위치한 6이 중앙값이 아니라 여섯 번째 있는 숫자가 중앙값이구나 라고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귀찮은 게 어떤 거냐면 n이 짝수일 때 n이 만약에 12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m은 2분의 1 플러스 12를 하면 6.5가 나오잖아요. 그럼 6.5번째니까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 평균을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평균을 사용해요. 그럼 데이터 값이 여섯 번째 숫자가 만약에 6이었고 여섯 번째 숫자가 6이었고 일곱 번째 숫자가 7이었다라고 한다면 6과 7의 평균을 구하면 6.5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헷갈리게 예를 좀 드렸긴 했지만 6과 7. 그러니까 그 옆에 것들의 그 평균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중앙값이니까 이따 여기 한번 요런 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료가 만약에 6, 7, 8, 9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4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앙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중앙값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n이 몇 개야? n은 4명이잖아요. n은 4개잖아요. 그러니까 n은 4개니까 2분의 1 플러스 4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5가 되죠. 2.5니까 2.5번째. 자료는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하나, 둘, 얘 두 번째랑 세 번째 얘의 어떻게 평균을 구해라. 그래서 7과 8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이때는 실제 중앙값 m은 2분의 7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 7.5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꼬운다면 지금 얘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은 sum xi를 n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4명, 4 중에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걸 해보면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30. 4분의 30이 나오니까 얘는 7.5. 얘도 7.5, 얘도 7.5. 이런 경우에는 평균과 중앙값이 같구나. 그러니까
이상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좀 비슷하게 나왔겠죠. 만약에 얘가 9가 아니라 11이었다 라고 한다면, 뭐 13을 해볼게요. 13이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긴 제가 9에서 13, 4를 더했으니까 34가 될 거고, 13 그러면은 8.5가 되겠죠. 8.5로 바뀌는데 중앙값은 어떻게 된다? 얘가 바뀌어도 지금 중앙값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대로 7.5가 되죠. 왜냐하면 2.5번째에 위치한 게 중앙값인데 중앙값은 그대로 있잖아요. 2.5. 그러니까 7과 8의 평균은 7.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 끝에 값, 그 가운데 있는 거 말고 나머지 값들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중앙값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평균은 바뀌는구나. 이런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뭐 평균 구해라, 중앙값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말을 써서 뭐 평균은 어떻게 된다, 중앙값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용어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빈수라는 거 한번 보면,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많은 숫자를 최빈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런 최빈수는 너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서울 출신이에요. 뭐 고향이 어디니? 서울 출신이에요. 뭐 강원 출신이에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마도 서울 출신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땐 서울이 가장 많으니까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많이 나온 서울을 대표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대한민국 뭐 학생들은 출신지가 고향이 뭐 서울이 가장 많더라. 그래서 대표하는 값이 되고, 뭐 이런 데이터 만약에 여기가 뭐 6, 7, 7, 13 이렇게 돼 있었다면 7이 2번 나오니까 여기는 최빈수는 7이 이제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빈도가 많은 걸 최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최빈수는 보면 수리적으로는 잘 활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버리고 가장 많이 나온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운데가 좀 많이 나왔다면 평균, 중앙값, 최빈수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겠지만, 만약에 뭐 데이터가 여기는 뭐 여기도 13이었다. 그러면 13, 13이니까 대표값이 13이 돼버리는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최빈수는 그냥 참고용으로 살펴본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뭐 범주형 자료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는 뭐 얼마나 가장 많이 나오냐, 그런 것도 살펴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대표값에 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값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외도라는 게 있는데요. 외도는 얼마나 어느 쪽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냐를 살펴보는 게 우리가 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는 약간 어려운 용어, 뭐 정적 비대칭 뭐 이렇게 뭐 용어가 좀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땐 왼쪽으로 치우쳐졌을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을까, 혹은 꼬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료라면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여기 이제 평균이 되겠죠. 지금 보면 가장 높은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최빈수, 가장 높은 거, 이걸 최빈수라고 하죠. 그리고 다 더해서 그 값을 n으로 나눈 거, 그걸 평균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여기가 평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앙값은 자료를 다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위치한 수. 근데 좌우 대칭이고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최빈수가 여기가 중앙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이런 자료에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을 우리가 뭐 평균, 뭐 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민. 그리고 그래서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평균은 중앙값과 같고, 그리고 최빈수, 최빈값과 같습니다.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모두 다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는 좀 살펴볼까요? 자료가 이쪽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측으로, 이쪽이 우측이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혹은 이거를 우측으로 치우친 문포고, 여기는 좌측으로 꼬리가 긴 이런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우측으로 치우쳐진 데이터들이 대부분 우측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자료가 작은 값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그때 보면 최빈값은 여기에 있죠. 최빈값은 여기에 있는데 평균은 아마도 이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좀 더 이쪽에 있을 거고, 중앙값은 데이터를 구하다 보면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최빈수하고 있을 때 최빈수가 더 커. 그리고 이렇게 평균은 더 작아요. 제일 작아. 왜 작냐면 평균은 이쪽 부분이 뭐야? 이상점일 가능성이 높죠. 이상점. 원래 데이터들은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몇몇 것들이 있으니까 확 영향을 주죠. 어떻게? 평균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평균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 왼쪽으로 좌측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우측에 꼬리가 길어. 이런 분포에서는 최빈수는 여기죠. 그리고 중앙값은 한 이쯤일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은 이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들의 이상점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수를 놓고 본다면 평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빈값이 가장 작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외도라는 부분을 꼭 외도가 뭐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서로 다 같지만 우측으로 치우쳐졌을 때는 최빈수가 가장 크고 평균이 제일 작고 그리고 좌측으로 치우쳐졌을 때는 평균이 가장 크고 그리고 최빈수가 가장 작은 그런 값을 갖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치우쳐진 거 그런 걸 우리가 외도라고 하고요. 뭐 실제 뭐 계산하는 건 뭐 분산은 제곱이고 외도는 세제곱이고 첨도는 네제곱인데 그런 것까지는 어려우니까 좀 그냥 참고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첨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선 자료는 첨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료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분포, 그냥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정규 분포보다 뭐 이렇게 좀 뾰족하냐 아니면 좀 퍼져 있냐 뭐 이런 걸 우리가 그 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 분포, 정규 분포일 때 첨도 값이 혹은 그 정규 분포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3이 나오는데 3을 일반적으로 보정해줘서 빼서 그냥 0으로 만들어줄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우리가 0 또는 3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 표에는 마이너스 3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값을 구해보면 정규 분포는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뾰족한 거, 그런 거 우리가 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용어는 어렵지만 그냥 뾰족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값은 뾰족하면 얘는 그 0보단 크다. 0보단 크다. 플러스의 값이 나온다. 라고 보시기나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좀 약간 좀 퍼져 있다. 퍼져 있는 경우에는 좀 음의 값이다. 마이너스를 갖는다. 라는 정도.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100분위수, 4분위수 범위, 절사평균 이런 게 있는데, 이상점은 아까 배웠고요. 100분위수는 그냥 뭐 100으로 쪼개갖고 그걸 위치하는 거고, 4분위수는 좀 배워둬야 돼요. 4분위수는 향후에도 좀 살펴보게 되니까 8번이죠. 4분위수 범위. 우리가 4개로 쪼갠 거예요. 자료를 크기 순으로 4개를 쪼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쪼개지는 거냐면 Q1이라고 하는 거는 25%에 해당되는 자료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4등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갔을 때. 그럼 Q1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 중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거. 근데 보면 여기에 가운데 Q2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앙값이 돼요. 중앙값. 우리 메디안이니까 M이라고 표현한다면 중앙값이 돼요. 그러면 Q1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첫 번째 데이터에서부터 중앙값까지의 그거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거잖아요. 이 중앙값이 원래 어떻게 구했죠? 중앙값은 1부터 n까지 있으면 1 플러스 n을 2로 나눈 게 중앙값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Q1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데이터는 없고 1부터 여기가 중앙값 n, 1부터 n까지인데 거기에 가운데 위치한 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플러스 n 번째 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만약에 n이 40명이었다라고 한다면 m은 여기는 1 플러스 40분의 2가 되니까 20.5가 되잖아요. 20.5번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거는 1 플러스 20.5를 2로 나눈 한 10.25, 뭐 10 얼마가 되겠죠? 10.75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1과 이 m 사이에 가운데 위치한 수가 Q1이 되더라. Q3는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Q3는 1과 n 사이에 있는 게 m이었고 m과 n 사이에 있는 게 Q3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Q3는 2분의 m과 n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건 항상 여기 다 번째 수입니다. 이 값이 아니고 번째. 마찬가지로 얘도 이 값이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5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10번째와 11번째 평균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Q1, Q3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Q1, Q2, Q3 보면 지금 보니까 가장 작은 얘를 최소값, 그리고 Q1, 그리고 중앙값, Q3, 그리고 N 가장 큰 최대값. 이렇게 하면 자료를 5숫자만 가지고도 아, 자료가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Q1과 Q3는 어떤 거냐면 양쪽 끝에는 이상점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안에 것만 Q1과 Q3만 이 안에 있는 걸로 구성된 것만 가지고 살펴보겠다라고 할 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분위수 범위까지는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 대표값에서 절사평균이란 건 어떤 거냐면 평균은 평균인데 평균이 뭐라고 그랬죠? 이상점에 민감하다라고 그랬죠. 극단적인 값이 이렇게 있을 때 극단적인 값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 값에 민감하니까 절사평균은 뭐 5% 절사면 5% 부분을 버리는 거예요. 5% 절사. 뭐 10%면 10%를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점에 민감하다는 그 단점을 보완한 게 절사평균이죠. 그래서 절사평균이라는 건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그냥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표값에 대해 살펴봤고요. 대표값에선 크게 세 가지, 평균, 중앙값, 최빈수,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삼포도까지 좀 다뤄볼게요. 삼포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분산을 여러분들이 이미 좀 들었을 거예요. 분산이라는 거는 개별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서 그걸 제곱해서 n 혹은 n-1로 나누게 되는 게 그 분산입니다. 개별 데이터에서 x바를 뺐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만 뺀다면 개별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다면 그 합은 0이 될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평균이고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쪽과 플러스 쪽이 있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부분을 제곱해주고 이 부분도 다 제곱을 해주면 데이터들이 제곱이 되니까 얘도 플러스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가 되니까 그 0이 되질 않겠죠. 그러고 만약에 이게 모여있다면 여기 다 모여있다면 이 값들이 굉장히 작은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산값은 작아질 거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막 널리 퍼져 있다면 이 평균하고의 그 값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커지겠죠. 그래서 분산은 커지겠죠. 그래서 분산이 크다는 거는 되게 퍼져 있는 데이터고 분산이 작다라는 건 되게 좀 모여있다. 평균에 밀집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단과 뭐 표본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모집단에서부터 분산을 구할 때는 우리가 그냥 자료를 n으로 보통 나누게 되고요. 표본, 이 s제곱을 가지고 분산을 구할 때는 보통 표본에서 구할 땐 n-1을 빼줍니다. 이 부분은 그냥 좀 나중에 그 뒷부분 할 때 좀 더 언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5페이지에서 잠깐 그 A, B, C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한번 표본에 대한 좀 이해를, 그 분산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고 가면, 모집단의 분산이 0이라고 한다면 항상 표본의 분산은 0이다. 무슨 소리냐? 모집단의 데이터들이 쭉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분산이 보통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시그마 제곱이 0이다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생긴 거죠? 시그마 제곱은 데이터에서 평균, X바, 평균을 뺀 건데,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인데, 뺐다면, 그리고 제곱을 했다면, 이 값은 제곱이니까 0 또는 0보다 큰 값들이 나올 텐데, 그 합한 값이 0이라고 한다면, X랑 X바의 그 값은, 혹은 여기 이제 뮤로 표현한다면, XI랑 뮤랑의 그 차이는 보면, 항상 같은 거죠. 모든 데이터가 모두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0인 거야. 모든 값이 뭐 5, 5로 이렇게 구성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평균도 뮤도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분산이 다 5에서 5를 빼고 더하고 제곱하고 더하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이 0이라는 표현은 모든 데이터가 같다라는 건데, 거기서 뽑은 게 얘네들 역시 또 5가 뽑혔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S제곱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모집단의 분산이 0이면 항상 표본의 분산도 0이다. 맞는 표현이고, B번, 표본의 분산이 0이라고 한다면 항상 표본의 중앙값은 같다. 평균과 중앙값은 같다. 표본의 분산이 0이라고 한다면, 여기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다 같은 애들이야. 데이터가 다 같아. 데이터가 같기 때문에 평균도 0이 되고 그 중앙값도 0이 되는 거죠.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니까.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표본의 분산이 0이라고 해서 모집단의 분산이 항상 0인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표본의 분산이 0이 나왔다는 거는 표본은 이렇게 같은 놈이 나왔죠. 근데 표본이라는 건 여기서 일부를 추출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른 애들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6이 있을 수도 있고 7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분산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집단의 분산이 0인 것은 아니다. 표본의 모든 자료는 동일하나 모집단의 모든 자료가 동일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는 좀 틀린 그런 표현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 분산으로 넘어와서, 분산은 어떤 걸 했냐면, 뭐 시그마 제곱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S제곱은 n-1의 sum xi-x바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잖아요. 그 분산이라는 건. 제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2번 표준 편차는 그 분산을 루트 씌워놓은 게 표준 편차가 돼요. 여기다 루트를 씌워놓은 게 이게 표준 편차가 된다. 왜냐하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측정 단위를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제곱근을 사용하는 게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뭐 여러분들한테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료를 한 3개나, 한 4개나 5개 정도를 줘놓고, 그리고 계산 직접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걸 가지고 뭐 해석하라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일단 분산과 표준 편차는 2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1장에서도 많이 활용되지만, 또 아까 평균처럼 이상점에 민감하다는, 어떤 한 값이 얘가 굉장히 큰 값이 생기면 역시 마찬가지로 분산도 크게 나타난다.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3번 범위는 어떤 거냐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에서 최소값을 뺀 게 범위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가 맨 최대고 여기가 최소면 얘에서 얘가 뺀 거, 그러니까 이 거리만큼을 우리가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이렇게 좀 커졌다. 그럼 범위도 마찬가지로 커지겠죠. 이 값이 여기로 커졌다. 그럼 범위도 이만큼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범위도 마찬가지로 이상점에 민감하다. 자,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4분위수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4분위수) 범위는 IQ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4분위수 범위 얘는 뭐냐면 Q3에서 Q1을 뺀 거예요. 아까 대표값 할 때 4분위수를 각각 구했고 Q3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2분의 m에서부터 n까지의 거리, 그리고 얘는 2분의 1부터 n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Q1과 Q3라고 계산을 했었죠. 그러니까 중앙값을 알고 그런 다음에 계산을 했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여기가 1번째, 여기가 n번째, 그럼 여기 가운데가 n, 그리고 여기가 Q1, 그리고 여기가 Q3라고 한다면 양 끝에는 이상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양 끝은 버리고 가운데 위치한 거,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한 게 그 4분위수 범위예요. 아까 범위는 전체 n에서부터 n까지 1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상점에 민감한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지금 4분위수 범위는 이쪽에 양 끝을 버리기 때문에 이상점에 그 민감하진 않죠. 자, 그래서 이 4분위수 범위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뭐 계산하는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포드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다뤄본다면 변동계수라는 게 있어요. 변동계수라는 거는 뭐냐면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는 저기 아까 S제곱을 분산하고 있으니까 루트 씌운, 그러니까 S죠. S, 표준 편차를 가지고 비교하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니까 이거를 평균으로 나눠준 거예요. X 바로. 나눠준 게 이게 바로 변동계수. 이렇게 씁니다. 코이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뭔가 비교를 할 때 두 가지의 A 집단과 B 집단을 가지고 자료를 비교할 때 분산, 표준 편차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그 평균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오류가 있으니까 그거 각각에 대한 평균을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나누기 U. 모집단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뭔가 두 개의 집단을 서로 다른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그래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변동계수라고 합니다. 변동계수는 그러니까 분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변동계수도 그렇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자료는 그 가운데 모여있고 평균에 가까이 모여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요. 그 대표값과 3포도 크게 두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대표값에는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그렇게 크게 중요했고 각각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뭐 외도나 첨도처럼 어떻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서로 이거는 평균에 대한 설명인지 이건 중앙값에 대한 설명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배운 3포도에서는 분산과 표준편차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나올 수도 있고 이해도 해야 되지만 약간 이상점에 민감하더라. 그래서 4분위수 범위라는 거, 양 끝에 25%씩을 버리고 가운데에 있는 50%만 가지고 그 범위를 살펴보는 걸 4분위수 범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이상점에 민감하지 않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동계수, 두 개의 집단에서의 그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도를 살펴볼 때 평균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평균을 각각 나눠줘서 계산한 변동계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